예, 그 소개받은 저는 그 동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두현이라고 합니다. 드라마학회 처음 왔는데 예. 중요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조 강연도 들었고 지금 또 보시면 개괄도 해주셨지만 아마 이제 뒤에 발표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기조 강연과 선생님도 사회자 선생님의 말씀을 좀 이어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좀 문제의식이 좀 많이 달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드라마의 어떤 그런 배타적인 경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타적인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좀 작성을 했는데 상당히 좀 거칠어서요. 아마 그리고 제가 또 마감 기한을 좀 어겨가지고 도로적인 선생님께도 전달을 드려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뭔가 도로거리를 준비하시는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준비된 발표문을 좀 중간중간 좀 그래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위주로 읽어나가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무리비키의 드라마 윤리, 존재, 인식론입니다. 무리비키 같은 경우는 이제 레터링의 역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이제 문제화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리비키라고 하는 용어가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그 학회의 키워드 중 하나가 존재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캐런 바라드는 행위적 실제론을 통해서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론과 분리될 수 없고 또 윤리학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에티코 온토 에피스테몰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 무리비키와 윤리, 존재, 인식론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그 연구 방법론을 설계해봤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보편적 스토리텔링 양식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은 드라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령과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은 한국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넘어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생각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학은 비극에 관한 귀납적인 논증이고 이때 비극은 오늘날 뭐 현대 드라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드라마에도 여전히 깃들어 있는 감정의 구조 같은 것이 아니라 기원전 5세기 그리스라는 맥락을 통해 등장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달라지다라고 하면 그 달라지는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드라마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드라마의 존재론에 따라 인식론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증의 대상으로 검토한 비극은 당시 그리스의 연극 경연대회를 통해 일몰하게 공연되었는데, 이 대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디오니소스 제전, 디오니시아의 핵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디오니시아는 폴리스의 문화적 번영을 상징하는 축제였습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는 물질적 거주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물질적 거주 공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오이코스와의 분할, 그리고 오이코스의 배제를 전제로 삼아 작동하는 정치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타적인 공간 규범을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논의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역시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폴리스의 문화적 번영을 상징했던 비극은 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까지를 그 토대에 두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이코스에서 취급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살림의 문제는 살림은 어떤 경제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 정치에 좀 반하는 어떤 또 그 살려낸다라고 하는 뜻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살림의 문제는 애초에 폴리스와 비극을 바깥에 존재했고 이와 같은 분할의 논리와 배제의 역학은 비극을 계보적 기원으로 삼는 드라마에 대한 사유로부터 물질적 관점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이 글은 잘 풀린다면 아직은 좀 많이 성급입니다만 이런 문제의식을 좀 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비극에 대한 사유에서 저는 이제 그 오이코스라는 물질계의 문제들이 많이 좀 간과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계에는 드라마를 매개하는
각종 미디어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바보상자라는 멸칭과 함께 블랙박스로 취급되기도 하는 텔레비전은 안방극장이라는 또 다른 호칭과 함께 극장을 간해화하는 일종의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간벤의 이 장치, 디스포지티브라는 용어, 그리고 그것의 라틴어 이제 어원에 해당하는 디스포지티오나 디스포네레가 오이코스의 관리, 즉 가정과 그 재화의 복지의 관리, 혹은 더 일반적으로 경영을 뜻하는 그리스어 용어 오이코노미아의 표현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로부터 메타적으로 구획된 오이코스가 여성의 공간이었고 노예의 공간이었고 물질들이 뒤얽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아간벤이 오이코스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자신을 논의한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젠더적인 관점을 통해서 물질성을 매개하는 권력작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성의 매개, 즉 물질은 어떻게 물질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과학자로서 캐런 마라드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에 의한 인식론에 물질적 장치의 존재론이 이미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답변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어떤 대상과 분리된 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대상과 떨어져서 그것을 따로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애초에 장치는 대상과 분리 불가능하고 장치는 대상에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장치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상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캐런 베러드가 이제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는 어떤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그 행위적 실제론 얘기를 좀 넘어가봐서요. 가고요. 그래서 이 바라드가 설명하는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은 메터링, 그 무리빗기의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의 물질적 조건들이고 그 획정적인 경계들과 그 현상 내부의 개체들의 속성들을 생산하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전셜 리얼리즘, 바라드의 행위적 실제론인데요. 이 행위적 실제론을 통해서 드라마의 존재론은 무리빗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의 물질적 존재론이자 인식론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 무리빗기를 주선하는 권력작용 너머에 윤리학과 뒤얽혀서 에티코몬토 에피스테몰로지, 윤리 존재, 인기론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께 그 드라마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의 윤리 존재, 인식론으로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드라마를 형성하는 시각의 형후들 대신에 플롯, 인물, 사상, 언어, 멜로디, 스펙터클 이런 것들 대신에 물질들의 그 인트라액션, 내부 작용, 그 뒤얽힘에 주목할 것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드라마를 매개하는 장치,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블랙박스화하는 경향을 경계하고 대신에 코드와 인터페이스 사이, 대상과 주체 사이, 플랫폼의 물질성과 이를 만들고 사용하는 젠더화된 신체의 물질성 사이에서 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와해지는 지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플랫폼은 주로 이제 흔히 떠올리는 텔레비전, OTT 이런 장치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의 물질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좀 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뒤얽히면서 사실 이제 그 플랫폼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요. 앞에 있는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요. 고대 그리스의 축제들 가운데서 비극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은 이제 디오니시아였습니다. 이 디오니시아는 폴리스의 문화적인 역량을 폴리스 안팎에 과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아의 그 폴리스의 번영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이 바로 연극 경연대회였습니다. 디오니시아라는 이름의 축제는 도시 전체를 극장으로 만들기 위한 비극의 확대 장치였습니다. 이제 이 비극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극 공연의 관객 또는 관중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목격하는 어떤 본능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저는 정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제 그 폴리스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의 시민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의식, 그 세레모니, 리추얼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된 이 공연은 관객들이 극장이라는 이 공동체 공간에 모여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감각 만들기에 그 참여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공연되는 그리스의 극장은 정동의 순환 장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극장은 도시 전체를 극장으로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거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극장은 정치적인 참여의 구성 요소였고 정동적 관계성의 집단적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정동적인 관계성은 엄연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아테네 폴리스는 여성과 이방인, 노예와 어린이를 분리하고 배제함으로써 구성이 되었고, 축제와 극장에서도 이러한 분리와 배제의 역학이 통용되었습니다. 특히 비극은 고대 아테네에서 젠더 위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 가장 강력한 남론적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아프로디테 안젤로포울루의 분석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 비극을 통해서 재현되는 그 어떤 어펙티비티, 정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물과 신체를 그 인플레이스, 제자리에 묶어두는 어떤 젠더 위계를 굳건히 하는데 유용한 담론적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젤로포울루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아이스클로스의 테바이를 공격한 이국 장수인데요. 여기 이제 프롤로그를 보면 그 테베의 그 처녀들이 이제 뭔가 웅얼웅얼 거리면서 사실 비언어적인 언표, 뭔가 소음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웅성거림으로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테베 처녀들을 꾸짖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에테오클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란과 함께 울부짖고 있는 이 테베 여성들에게 조용히 해라. 바깥일은 남자의 영역이니까 여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문 안에 머물러서 해를 끼치지 마라. 문 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여성들의 제자리, 인플레이스인 것이죠. 너희들이 여기 폴리스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젤로포울루는 제자리를 벗어난 여성들을 꾸짖어서 공간관계를 재확립하려고 하는 이 에테오클레스의 시도가 남성의 이성에 반하는 여성의 그 언거버너블한 이 정동의 특징이 이제 사실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성적인 특성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에테오클레스의 남성적인 이성과 그런 어떤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정동들의 병칙,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젤로포울루가 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아가멤논입니다. 아이스클로스의 아가멤논인데, 여기서는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여자인데요. 남편 아가멤논을 목욕탕에서 살해하고 그 아가멤논의 사촌이었던 아이기스투스하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사회 정치적 위계 질서에 궁극적인 위협을 가하는 권력 남용자로서 클라이타임네스트라가 묘사가 됩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타임네스트라가 역시나 제자리를 벗어난 여성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 사실과 함께 이 아가멤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퓨리우스, 그 자비로운 여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제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이익을 위해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드러내는 어떤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정동적 에너지를 통제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아테네의 극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자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body as home, 집으로서의 몸과 body at home, 몸 집을 지키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 폴리스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극적인 방식으로 표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공적 시민 공간은 남성 시민의 신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 공간을 점유하고 몸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성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어떤 집은 그 남성적인 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재현하는 시민성은 남성성이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려면 남자다움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곧 자기 자신, 그리고 중요하게도 신체에 대한 지배력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식의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일련의 작품을 비롯한 수많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 그 언거버너블한, 통제할 수 없는 정동의 위협을 재현하는 드라마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된 것을 보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동적인 역학,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드라마는 극장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동을 관객의 신체에 전이시킴으로써 완결이 되고,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그 고대 그리스의 비극 공연이 폴리스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퍼포먼스를 거치는 과정에서 멘터링, 무리비기의 문제와 이제 분리 불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배우와 관객이라는 신체들의 무리비기, 즉 물질적 뒤얽힘의 상현으로서 고대 그리스 비극 공연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이런 통제되어야 할 정동성을 통제력으로서의 이성과 함께 무대 위에서 표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물질적인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상화를 위해서 물질적인 형상들을 동원하고 그 형상들의 마주침과 함께 생성되는 정동을 관객의 몸에 이제 전이시키고 이렇게 들러붙이는, 접착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비극을 심각하고 완전하며 쭉쭉쭉 해서 이제 뭐 연민과 두려움을 불려 이렇게 이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연민과 두려움이 비극이 다루는 어떤 그 사건의 내용, 소재에서가 아니라 사건을 조직하는 형식. 그래서 연민과 두려움은 플롯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비기의 퍼포먼스가 생성하는 정동이 바로 연민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동적인 전이가 그 담론의 어떤 변환을 수행하고 관객은 결국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변환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동과 함께 수용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은 이 남성성의 몸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재현하려고 했지만 바로 극장이라고 하는 장치의 물질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남성성의 대타함으로써 여성성이라고 간주된 정동적인 몸집으로 시민을 변형시키고 도시를 함께 변형시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극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라는 맥락을 통해서 등장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한물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의 공연과 함께 등장하고 그 등장과 함께 변형된 몸집은 다른 시공간적인 맥락에서 또 다른 몸집으로 재변형되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재변형에도 장치의 물질적인 개입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마틴 에슬린이 이제 극마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맵핑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현대의 드라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변형이 되었고 이 전자적인 드라마는 무엇보다도 이제 안방 극장의 수용자를 통해서 소비가 됐습니다. 이 샤먼 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텔레비전은 뭐 평범한 일상적인 가구의 일부다 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초창기 텔레비전이었던 그 HKG TV의 그 황태영은 이제 텔레비전을 귀주나 문갑에 준하는 가구의 일종, 그러니까 이제 오이코스의 사물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주나 문갑하고 텔레비전은 다르죠. 안방의 다른 가구들과는 다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과 함께 기술적인 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테크놀로지컬 그 썸라인의 뭐 이론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론가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경이와 공포의 복잡한 조합과 대면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기술이 그들의 문화를 변형시키는 방식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틀린 벤슨 엘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의가 저는 좀 재미있었는데 그 VCR을 분해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봐라, VCR은 이 여성화된 그 페이스 플레이트와 기술적인 상호 의존성, VCR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고 뭐 또 리모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적이고 남성적인 장치의 환상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어떤 성적 불확실성을 남긴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그 언급이 되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제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어떤 숭고의 수사학을 보여주는 언급인데 이 벤슨앨론의 언급이 VCR을 어떤 작동의 자율성과 그 자율성의 응폐를 특징으로 삼는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많은 연구자들이 뭐 OTT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너무 블랙박스화하고 있다라고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점,
그 연결의 관점은 결국 젠더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텔레비전은 그 기술적인 경이로움 그리고 동시에 정동적인 자극제로도 여겨졌는데 이 텔레비전이 초창기에 한국에서 그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그 느낌을 알아내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김계영의 영화 하녀에서 텔레비전 화면이 이제 그 스크린을 뒤덮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아 60년대 한국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이런 식으로 느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많이 좀 놓치신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영화 하녀의 초창기는 텔레비전을 들어놓으려고 막 재봉틀을 놀리다가 그 주인 부인이 막 재봉틀을 놀리다가 이제 텔레비전 화면이 그 스크린을 뒤덮는 데서부터 갑자기 이제 공포의 서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집 주인 부부의 집은 거의 뭐 분덕하머를 연상시키는 되게 뭐 신기한 오이코스의 사물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의 완성은 뭐냐? 텔레비전을 들여놓음으로써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들어놓음으로써 페리페티에 의한 급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공포의 정동적인 서사로 급격하게 이제 하녀는 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녀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서사의 중심에 있는 하녀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맞지만 그 하녀가 기이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이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텔레비전의 어떤 경위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 하녀의 기이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동적인 에너지가 기이로 전이가 되고 결국은 공포의 정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하녀에서는 그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녀로부터 생성되는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공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안 오이코스의 익숙한 모습이 낯설어지는 과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녀라고 하는 여성이 결국에는 주인 부인의 가사 노동을 물려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화 속의 하녀는 집안의 하녀로 위치하는 어떤 여성의 계급적인 혐오나 이런 것들을 전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녀는 원래는 공장의 노동자였죠. 공장의 노동자가 집안의 노동자가 되었다는 그런 설정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주의 국가가 곧 가족주의 국가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주의 국가와 발전주의 국가의 어떤 그 상동성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가족은 폴리스 같은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공동체는 사실은 또 친밀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어떤 경제적인 카르텔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살아보세 같은 것들이 그런 경제적인 카르텔을 묶어내는 정동적인 구심점 같은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참여와 권리의 어떤 시민적인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국민이죠. 시민이 아닌 국민입니다. 그런 존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사실은 개인이 헌신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그 가부장제의 위계구조가 구단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어떤 정동적인 인프라로서 가부장제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정동적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걸 제가 신호를 안 드렸는데도 몸이 자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죄송합니다. 그 뒷부분은 빠르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극장과는 다르게 극장은 폴리스에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이 이제 오이코스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정동과 정동적인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작동시킨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아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성애적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그 배포된 발표문에 중요한 문장 하나를 좀 요약한 게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도 사실은 재현되는 것들은 어떤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몸 집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일 수 있었겠지만 아씨 같은 경우에도 이 몸집이라고 하는 것을 뭐 텍스트가 담아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방극장에 있는 여성 주체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다른 안방극장의 여성과 이제 접합이 되고 접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동적인 접촉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친밀성의 양상을 좀 바꾸어낸다. 여성은 어쨌든 그 집 안의 노동자로서 이성애적 가부장제의 파밀리어리티, 친족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떤 이성애적인 가부장제의 친족성이 아니라 퀴어적인 친족성,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의 만남, 마주침과 뒤얽힘을 통해서 퀴어적인 친족성의 퀴어한 친족성의 형성 가능성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좀 매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함장에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은 OTT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 OTT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뭐 한국에서는 연속극이 있고 남미에는 텔레노벨라가 있고 이제 영미권에서는 소프오페라라고 불리고 있는 다양한 텔레비전 드라마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다른 역사 맥락들을 좀 그려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탈만락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인종화, 탈젠더화된 양상으로 뭔가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어떤 드라마들은 이런 탈인종화나 탈젠더화의 양상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정동적인 흐름들을 이끌어간다라는 얘기를 좀 4장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그 총각기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유행하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좁은 정의를 보면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그리고 뭐 기타 유형의 차이에 대한 필요 없이 그 방법론과 인식론을 재생산하면서 이런 총각기계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지나치게 이제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특히 이제 물론 OTT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OTT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단절시켜서 주목을 하게 되면 인종, 장애 여부, 젠더, 계급, 민족, 국적,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코드화된 시스템으로서 사물로서의 기술, 사물로서의 신체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분석을 재생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플랫폼을 어떤 공인된 블랙박스로 상상하지 말자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은 결국은 드라마를 스트리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동들이 스트리밍되고 있는 공간, 저는 이제 몸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청 이렇게 된 이상청와대로 간다랄지 아니면 뭐 김복순이랄지 아니면 뭐 닥터 차정숙이랄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결국은 가족주의 국가의 몸집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간회화를 통한 어떤 살림의 정치를 재현하고 있고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이분할 같은 것이 아니라 오이코 폴리틱스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좀 제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복순에서도 과거와 같았으면 좋은 엄마가 될래 아니면 엄마에게 포기하고 뭐 좋은 여성이 되어서 너의 커리어를 쌓아갈래 같은 질문 앞에서 여성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다라면 길복순에서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킬러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림이냐 직업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이 돼야 한다라는 뭔가 이제 가사노동의 우화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 과정에서 디스어펙션이라고 하는 탈정동의 전략 같은 것들이 취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차정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장애와 젠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정숙 보면은 이제 초장부터 이제 그 차정숙이 장애인 딱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배경화되어 있다가 마지막에는 되게 중요한 트러블로 이제 이렇게 쑥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배경화된 질병과 장애라는 요소가 여성으로 젠더화되는 역학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학으로부터 탈주하기 위한 전략이 저는 이제 어떤 지배적인 정동 체제, 느낌의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디서펙션, 탈정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탈정동은 뭐 정동력 능력이 없다 이런 결핍과는 다른 어떤 제한 정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스트리밍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동적인 스트리밍의 복잡성에 따라서 정동적인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리밍, 정동적 스트리밍의 복잡성에 따라서 그 트랜스포밍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몸과 집이라고 하는 그 플랫한 폼, 납작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동을 통해서 입체화하고 그러면서 물질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번잡한데 뭐까지 외워가는 거 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미디어 융합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윤복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학술대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은 평소 권변 선생님이라던가 권명 선생님들의 글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동 연구의 선행 연구로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 자리가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무척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글을 봤을 때 너무 어렵다, 참 많이 어렵다. 그래서 글을 제가 실은 이해하는데도 되게 어렵다는 것을 고백드리고요. 실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사회과학 방법적으로 드라마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보편적 가치가 변화로서 표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선생님의 연구는 이제 연극의 되게 그런 계모적 학적을 따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은 낯선 단어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정동 이론을 보면서 실은 스피노자에게 되게 감명받은 건 정신과 신체가 다르지 않고 이론 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물질성을 배제하고 논의된 드라마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착하시는 게 되게 무척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시작부터 오늘의 텔레비전 드라마라던가 OTT 드라마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거주하는 집, 이걸 통해서 극성을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성소 개념을 통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저는 선생님께서 이 발제문의 제목에 정동을 말씀하셔서 정동의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 접했을 때 생각했는데, 이 형성소 개념을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차용해서 연구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브라이언 마스미 이후에 정동 연구가 이토 마모루의 정동이론으로 이어지면서 이토 마모루는 뭐라고 할까 그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을 갖고 오고 그 들레즈의 그 비재현 양식도 갖고 오고 또 타르드의 공중 이론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모나드론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혹시 그쪽으로 차이가 갖고 오셨으면 훨씬 이 맥락을 연결하는데 훨씬 더 좀 쉽지 않았을까. 실은 정동이라는 것 자체가 말만 있지 정동의 이론적인 개념이 이걸 분석하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주를 이루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무척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건 저 또한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런 느낌은 아리스토의 이 형성소 개념을 정동의 수단을 논하고 했다면 그 정동의 이념들을 이런 이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연결하면 훨씬 더 읽는 제가, 독자인 제가 읽기 되게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이야기는 시대적 욕망,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보편스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그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극명하게 담겨져 있는 비극이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서사일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 텔레비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OTT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잠재태로 작동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한 바르데 그 듀얼킴 그거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행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 완성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재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몸, 집 이렇게 고정적인 틀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여전히 그래서 장치라는 것의 물질적인 개념이 여전히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적에서 수다스러운 여성과 하찮은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 경박한 전자적 대화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을 등장하는 남성의 심각하고 완전한 이야기와 대조되었다고 서술되었는데 여성을 수다스럽고 하찮은 대화하는 존재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 이데올로기 은폐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언의 문제점을 좀 외면하신 걸까? 아니면 놓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회과학적으로 드라마를 많이 생각하는 쪽이라서 보면 이 가구너의 문화 개발 이론이 있거든요. 이 가구너는 텔레비전은 불신, 고립, 깎아내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텔레비전 실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산표 같은 드라마가 여성이 정치인으로 재현될 때 되게 귀엽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서사를 완성할 때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서사 욕망을 완결시키는 역할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순전히 여성을 깎아내린 건데 너무 코미디랑 혼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놓치고 있는 것이 영화의 특성과 텔레비전 특성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전략 또한 다르게 이제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한여에서의 그 해석이 너무 주관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주장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여기서 공장의 노동자거나 집안의 노동자거나 어쨌든 여성들은 늘 원래가부터가 집안의 노동자였던 거죠. 닥터 차정숙의 그녀가 닥터라고 할지라도 가사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킬러 김복순이 엄마인 것도 거기서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 것. 거기 안에 다 이제 뒤얽혀 있기 때문인 거고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느냐는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말이 좀 얽히고 있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논의하는 건 좀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뭐 지배적 담론, 이런 관습적인 우리가 서사를 완성하는 관습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 듀얼킴은 정동이 발현되기 전에 잠재태적인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물질성을 이 잠재태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같이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아마 충분히 접수가 됐을 것 같아서 바로 답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되지 않은 이 난삽한 글을 읽어주시고 이 좀 위험한 논지들도 다 짚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수 있을지도 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반영하고 수정 보완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만 답을 끝내면 이렇게 꼼꼼히 읽어주신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두서 없이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을 또 제가 전에 늦게 드렸는데 제가 학술대에 오기 전에 또 미리 받아가지고 고민할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적해주신 가브리엘 타르트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충분히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타르트 생각을 못했을까? 멍청한 논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그러니까 왜 못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타르트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그 공중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쓰려고 했던 그 메터링, 무리빗기의 문제나 그 무리빗기의 조건의 문제랑 그 타르트의 공중론이 딱 이렇게 접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좀 걸러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느끼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타르트의 어떤 그 어펙티브한 공중, 정동적인 공중은 그 하버마스식의 퍼블릭 스피어의 합리성하고 되게 차별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뭐냐면 그 퍼블릭 스피어에 그 전제되어 있는 젠더화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타르트 역시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저는 정동 연구를 위한 이런 글을 쓰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굳이 이런 젠더화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비껴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인간의 범주, 공중의 범주, 이런 추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 동질화된 신체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정동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별과 배제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드라마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거나 선생님께서도 계속 이제 짚어주셨던 것처럼 그 듀얼킴, 무리비기의 메터링의 어떤 듀얼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과 젠더와 어떤 차이를 간과하지 않는 그런 관점이 되기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타르트 논의를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타르트의 논의가 제 그 논지와 어떻게 좀 접합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여와 관련된 해석은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는 너무 좀 뼈아픈 지적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여는 그냥 욕망의 메타포다라고 하면 되는데 맞죠? 욕망의 메타포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욕망의 메타포가 재현되는 것이고 그 재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관객들에게는 무섭잖아요. 공포. 그러니까 그 오이코스의 모습이 낯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포가 생성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의 모습이 낯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현의 상태에서 그런 오이코스의 모습이 낯설어지는 과정을 재현했다가 아니라 관객의 어떤 정동적인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가리키고 싶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한여 얘기를 가지고 왔던 것은 한여 60년 영화잖아요. 60년의 텔레비전이 사람들에게 이거 뭐야? 경이롭게 받아지고 그게 이제 기의 에너지, 공포 에너지로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과정과 70년대의 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방영이 되고 있었을 때의 텔레비전은 되게 다른 물건들이었다. 60년대는 정말 경이로운 사물이었다면 70년대는 제도화된 장치였어요. 이들 연속극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화된 편성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은 이제 낯설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그런 매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파밀리어한 매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밀리어한 매체 앞에서 이제 여성들은 뭔가 이제 또 다른 이 안방에 놓여있는 그 아씨 같은 순덕 아씨 같은 여성과 만나서 이성애적인 가부장제 질서 안에서의 어떤 와이프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창을 놓고 이 접촉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또 다른 파밀리어리티, 그 이성애적 가부장제의 파밀리어리티가 아니라 퀴어한 그 파밀리어리티, 친밀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서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적인 자극제에서 어떤 정동적인 조율 장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랑 텔레비전 드라마를 비교하려는 건 사실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런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드라마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숙고를 하면서 제가 논지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텔레비전 드라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극장 시대 연극과 텔레비전 시대의 드라마는 다르고 OTT 시대가 되면 텔레비전 드라마는 또 달라진다. 이런 익숙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 주장하기보다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관객들은 어떻게 다르게 변형해가지고 생산적인 힘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적인 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관습적인 서사에 의해 가지고 가공이 되어서 전달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정동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그 담론이라는 것이 변환이 되고 관객의 몸, 시청자의 몸을 통해서 이 변형이 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이
드라마를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연구자는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배 이데올로기가 문제다, 뭐 이 기술이 예술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 못하게 그 예술이 기술을 바꾸어내는 힘, 그러니까 드라마가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힘, 그리고 어떤 그 정동적인 신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는 호명에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느끼고 그 느끼는 힘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찾아내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 토론이 그런 생각을 좀 결인인데 좀 도움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더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시간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논쟁적인 문제들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다르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굳이 물질성을 언급하시니까 연극과 텔레비전 드라마와 OTT에서의 이런 물질성, 몸 지배의 형성, 그 변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표현을 마수미의 강렬도를 얘기한다면 그 강렬도가 어떻게 맞춤에 따라서 다르게 변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성을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더. 네.